자, 먼저 이슈 프리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요. 4월 27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73명을 접촉해서 최종적으로 500명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의 응답률이고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무선 70%, 유선 20% 자동 응답 그리고 무선 전화 80, 유선 전화 20%에서 병행을 해가지고 표집 표본을 만들고 그 조사 결과인데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길 리서치는요. 이런 거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프리즘 경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앞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경제에 대한 기대감 정말 많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유엔 대북 제재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뭐 철도도 연결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북 제재가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이란 경제 제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쪽 관련 인사들은 아무도 못 갔습니다. 장관분들 시작해서 실무진들도 못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혹시라도 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됐던 판문점 선언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비핵화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되고 이를 유엔이 이걸 확인을 하고 이걸 푸는 절차 요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 푸는 것이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풀어지는 쪽의 방향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뭐 일단 뭐 한미일 뭐 전부 다 이걸 다 공언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뭐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유엔 제재 해제 이야기가 당장 나오죠. 당장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유엔이란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미국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라도 뭐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두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경제 교류 말고도 뭐 교류할 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화 교류, 체육 교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딱 풀리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사실 바로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바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좀 뒤에서 다루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부터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북이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었던 예전에 이런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래서 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번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할인이죠. 이게 이제 세일이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이 매력이 없다. 깎아서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거 깎아서 파는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또는 뭐 증권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른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리스크, 재벌의 특히 오너 리스크. 일단 뭐 한진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너가 한번 사고를 치고 나면은 전체 기업 집단 전체가 막 흔들릴 수 있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의 오너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회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997년도 IMF 때까지 이제 있던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기업들 회계가 오히려 미국보다 낫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두 번째 이제 회계 리스크는 거의 해결이 됐는데 완전히 해결됐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리스크가 하이라이트죠. 즉 지정학적 리스크, 네. 한반도 리스크입니다. 예.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모든 게 이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국이 이제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벌 문제나 회계 문제나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우리나라만 유일한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회계 불투명한 나라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그 쌤쌤이거든요.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한반도 리스크죠. 그렇죠. 예. 이제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 그 안에서의 100만 대군이 서로 휴전선을 두고 언제든지 쏘아댈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이게 바로 진짜 말 그대로 본질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한반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채권 시장은 이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예.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리스크 문제, 코리아 리스크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이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어떻게 이걸 모르세요? 아 예. 채권의 평가 기준은 사실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지정을 합니다. 신용평가 그렇죠. 회사들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한신평이니 한국신용평가니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회사들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무디스, S&P, 피치 이렇게 그렇죠.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제일 크게는 국가 신용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무디스, 피치, 뭐 S&P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는 최상위 등급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채권은 사실은 디스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이 뭐가 다르냐 하면 둘 다 이제 채권도 단기 매매, 장기 매매가 있고 주식도 단기, 장기가 있는데 여기서 코리아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는 장기 보유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채권은 만기가 오히려 주식은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히 가는 아니 뭐 회사가 안 망하면 영구히 가는 거고 망하면 휴지 조각도 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껏해야 3년채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외국처럼 20년채, 30년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3년 만기가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데 영구채 성격에 강한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코리아 리스크라는 건 장기적으로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코리아 리스크가 확실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네. 어느 정도 다른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2,400, 500 이 네. 정도죠. 뭐 그 외에도 외국마다 다 다릅니다. 뭐 미국은 다우존스고 뭐 일본은 니케이고 등등등 이러는데 이거 이제 숫자를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각 나라마다 주가 시장의 수준이 얼마냐? 이 나라 전체 기업 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주식 시장의 규모, 시가총액의 규모가 얼마냐 이걸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제일 좋은 기준이 주가 수익 비율이고 PER이라는 예, 겁니다. PER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연간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프로나 되느냐, 뭐 몇 배가 되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표 네. 한번 보여주세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자, 인도가 17.9. 와, 인도는 왜 저렇게 높아? 어? 인도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저 거품 아니야? 어? 인도 거품인 것 시장은 같은데? 인도 시장은 저도 본 적이 어. 없어가지고. 아니 인도 저렇게 높은 거는 나 이제 처음 봤어요 지금.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가 이제 8.7. 네. 진짜 낮다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 시장이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이게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은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그야말로 메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17배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선진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굳이 신흥국 시장이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신흥국 시장도 한 12배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8.7배예요. 자, 이게 뭐야 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한국 주식 시장이 그만큼 할인을 당하고 있다. 네. 강제로 할인을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할인 당하고 있는데 대략 우리 그 13, 14를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거의 한 30%, 50%를 50%뭐 하여튼 30%, 40% 정도 할인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향후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가 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조표만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뭐 해외 투자 기관들 뭐 모건 스탠리니 뭐 저기 이런데 뭐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에서도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당장 코스피 3,000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일부 경제 협력이 재현되면 남북 관계가 해빙에 접어들면 코스피 지수가 최고 8%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나 완전한 통합에 이르면 10%에서 15%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그 대통령 당선 유력할 때부터 네. 사실은 주식시장 그리고 뭐 펀드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아마 지금 특히 현대상선이라든지 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지금 거기 맞습니다. 대주주죠? 예, 뭐 현대건설을 그쪽에서. 비롯해서 건설주 대폭발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철도 관련주들 네. 등등 해서 지금 아마 오늘 주식시장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뉴스를 지금 오늘 시장이 반영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상한가가 지금 확대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30% 30%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이 그냥 오늘 한 방에 1억 3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예? 이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우리 MB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선거 직전에 저기 주식시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되면 종합주가수 3천 갑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랬다가 800 갔죠. 하긴 또 주식시장이 원래 선행 지표라 가지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과 다른 지표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거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걸로는 조금 좀 다릅니다. 하여튼.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는 미리 또 선수들은 미리 다 반영시켜 버리잖아. 맞습니다. 예, 예. 다 반영시켜 버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PER 그 수치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PER을 계산을 하면은 아마 다른 수치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그래도 많이 최신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떤 이런 단순히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 이 수준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또 사실 코스피 지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로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만 보면은 한 50%는 오를 것 같은데 네. 모건 쓰는 얘들은 시간 다 됐다 하더라도 겨우 10% 15% 오른대. 야 그거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10% 15%야 당연히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 경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간의 어떤 주가 전망 이런 거로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죠. 보여주는 예. 것이고요. 사실 굉장히 하찮은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 뭐 주식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숫자라든지 그래프를 당장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내놓은 거지 사실 굉장히 하찮은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주가라는 게 하는 게 꼭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뭐 우리가 증권 전문가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말을 믿고 뭐 투자에 참고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네, 말씀을 미리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이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에 시각 자체를 우리가 좀 크게 키워봐야 될 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즉자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뭐 있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남북이 평화무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적병지대 이때 땅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파주에 땅 보러 간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강화도도 접경 지역입니다. 강화도 계속 무시하고 있더라. 강화도 접경 지역입니다. 하소장 집값 올라가겠네. 우리 집은 이제 뭐 빌라라서. 자, 그러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여기 철도 같은 게 연결된다. 뭐 철도주라든가 철도 이제 이게 이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등등 이런 식의 생각들이 1차적이겠죠. 그리고 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채워질 것이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 경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 주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치면요. 예, 이렇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단순히 남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원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 정책들이 바로 이 한반도 남북 경협의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저 그림에서 숫자는 좀 무시하시고 네. 지금 현재 저기 세계에서 경제 권역은 뭐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북미 경제 권역입니다. 나프타로 연결이 돼 있죠. 네. 나프타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 EU 경제권. 그렇죠. 나프타보다 오히려 더 크긴 큰데 국가별로 분열이 돼 있고 지금 현재 EU 통합에 대한 부작용들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2위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데라고 그러면 중국의 부산과 더불어 한중일 동북아 경제권입니다. 이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넓혀서 이제 동남아까지 넓혀서 이제 원아시아 권역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중일 3국으로만 연결해서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한중일 이제 중국이 워낙 커가지고 한중일 3국만 해도 나프타와 북미 경제 권역이나 EU에 비해서 이제 작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경협의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경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동아시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대하면 인도까지 네, 끝까지도. 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권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거대한 경제 권역에 유일한 미싱 링크가 있습니다. 단 하나 비어 있는 곳, 네. 바로 거기가 북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단순한 어떤 뭐 물류 기지, 그러니까 뭐 대륙간 연결되는 육로 통로 이런 거, 그렇게 안 큽니다. 그거 뭐 그 대단한. 그리고 또 흔히 저기 나오는 여러 희망적인 얘기들 중에서 북한에 뭐 지하 자원이 3천조네, 뭐 3경이네, 5경이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예, 그것도 안 믿으셔도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북한의 지하 자원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얘기했죠. 네네. 예, 많이 남겨놨다고. 그 지하 자원도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동북아라고 하는 경제 권역이 뭘로 이렇게 큰 권역을 이루게 했냐 하면은 미국의 경제 권역을 생각합시다. 저기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연결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소비 권역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처를 갖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조하고 있는 거대한 소비국이고요. 네. 유럽은 자급 경제 공동체예요. 그렇죠. 유럽은 EU를 통합한 이유가 전애들끼리 영내 무역하려고. 그러니까 관세 철폐에서 관세 시작한 철폐에서 거죠. 예. 유럽 국가들끼리 교역하려고 만든 경제 권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동북아 한중일 경제 권역은 뭐냐면 생산 권역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그 부품 소재 이거와 중국의 제조 기술 이거가 만나고 게다가 이 세 개의 공장이 이제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소비력 때문에 세계 이제 소비처로도 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래서 지금 아시아 권역이 항으로도 제일 그 유망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생산과 소비가 모두 다 세계적으로 가장 1등 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남아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경제 권역에서 현재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향후에 앞으로 발전할 그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싶어지는 지역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북한의 잠재력이란 것은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브릭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브릭스가 2000년 초반에 곽강을 받았죠. 네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신흥 경제국으로 브릭스가 이제 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VIP,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것들 좀 뜨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라는 새로운 신흥국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지금까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했는데요. 네. 북한이 신흥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투자처럼 막 이제 그 네. 것이 되면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끼고 들어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러시아 개방 이후에도 러시아 쪽에 투자를 할 때 한국 기업이 좀 모험을 즐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성취해내고,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투자해서 성과를 얻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북한이 투자처로 이제 커지게 될 경우에는 그 거의 모든 과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북한의 그 잠재력이 좀 실현이 되면 이 한반도 경제 규모가 30년, 40년 안에 일본도 앞설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있어요. 이걸 뭐 통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통일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예. 평화 체제 속에서 교류만 활발하다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저 자료가 나온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골드만삭스가 저 자료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50년이 되면은 그랬죠, 맞아요. 대한민국이 뭐 일본도 제끼고 뭐 거의 뭐 세계 최강국이 된다 이래가지고 아니 뭐 골드만삭스 애들이 갑자기 왜 이래 민망하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그것도 또 이루어지겠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로서는 좀 우리도 좀 왜 저러나 이런 당황스러운 점이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가 소리는 아니죠.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자,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노동력을 노동력이죠. 이야기를 하고 우수한 노동력. 네네. 그리고 사실 북한에 가진 장점을 뭐 지하자원 이렇게 보통 두 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력과 지하자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요. 중국이랑 남한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아. 네. 엘빈 토플러가 1990년대 말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때 IMF 96년인가 이때 왔었었는데 토플러한테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대한민국의 전망은 한국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토플러가 진짜 썰렁하게 예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기자들이 이거 진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인터뷰잖아요.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중국 옆에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토플러의 얘기가 그대로예요. 한국은 사실 그동안 중국의 성장과 함께 이제 커온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입니다. 그걸 뭘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는 산유국 말고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자, 이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면 네. 어쨌든 우리도 정말 더 많은 어떤 그럼요. 현재 막혀 있는 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돌파구가 생긴다는 우리가 거죠. 최고 수혜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논평이 아주 마음에 드는 논평이 있던데요. 그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달하는 한국과 성장 동력이 원초적으로 막혀 있는 북한의 결합. 이건 세계사적인 폭발력이라고 평가를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했던 북한의 2.1번이 남한과 중국 사이에 있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입장은 지금 너무 허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허접하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 수준을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면 무슨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뭐 국가 중에 하나 또는 뭐 대한민국의 60년대 초 이 정도 국가 수준인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아직 1,000불이 안 됩니다. 600불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 형편없죠.
안 그래도 형편 없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더 망가졌습니다. 불과 10수년 전에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인민들이 100만 명 넘게 굶어 죽은 불행한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어떤 국제사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이런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깔림으로 인해서 투자를 갖다 예를 들면 100억 했다고 봅시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는 1000억, 2000억이 될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자, 길이 뚫리면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면서 네. 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네. 진짜 입 딱 벌어질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가 참 민망한 수준이다. 이게 뭐냐? 그게 우리가 앞으로 SOC 투자라든지 일본이 이 한반도 침탈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신장로 내고 네. 철도 뚫고,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강제징용. 그러니까 돈 안 주고, 임금 거의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겠냐고요. 맞습니다. 그죠? 엄청 뜯어먹고 간 거지. 어찌됐든 북한의 이제 그런 SOC 개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식 얘기가 굉장히 짜잘한 얘기인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장 개성공단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였는데 지금 뭐 재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 기업들도 재개가 되면 다 되돌아가겠다고 맞습니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새로운 신남북 경협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네, 이제는 사실은 뭐 아직 이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서도 이제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상상력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갖다가 물꼬를 튼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수준을 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중러 접경지대의 경제자유국들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든 한번 뚫어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자 이제 그쪽에 있는 인프라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북한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교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 뭐 저 위에 있는 뭐 해준이 뭐 단둥 뭐 근천이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중로 북경지대 압록강 두만강이 있대. 바로 중국에는 뚫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중로 이쪽 접경지대에 대해서 북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남한 기업들도 당연히 합자 형식이든 단독 진출 형식이든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직무역 상태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중국 국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 북방 지역 이쪽도 지금 거의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곳이고 중국 내 지역적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시장까지도 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영토가 넓어지고 있는 이런 가능성들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경제적 상상력들인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뭐 남북 경협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일단 우리가 그 개성공단 재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백두산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멀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면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비행기가 서해 공해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빙 돌아서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쓸데없이 늘어나는 거죠. 네. 항로가 보면 웃겨.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예. 빙빙 이렇게 돌아가니까 직사각형으로. 근데 이런 문제. 그래서 백두산을 우리가 중국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품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나중에 퇴임하신 이후에 개마고원 등산함 가시겠다고. 트레킹 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진짜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상품 나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개마고원 멋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정상 국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처가 되고 네.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마치 이게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제 침략으로 이해하는 또 좌파들이 있어요. 갑갑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뇌가 썩어서 그래요. 예. 그 대화가 안 되는 네. 얘기야. 아니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인간들 치고 대화 잘 되는 인간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 줌이에요, 진짜. 예. 진짜 한 줌이기 때문에 저 그 우리 대통령의 그 판문점 선언을 불신하는 그 7.7%보다도 더 작습니다. 네. 그들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의 시각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희망적인 어떤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대북 제재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나머지 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게 과거 역사에서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 일본에서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일본의 개방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선의 위용을 보고 일본이 개방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그 당시 미국이 그 메이지 유신 전에 봉건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뭐냐하면 민법과 상법을 만들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고 이 규범이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게임의 룰을 만들자. 진시황이 도량령을 만든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민법과 상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개성공단의 사례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개성공단에서도 할 때 일단은 이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노동법 문제 바로 나오죠. 예. 그러고 이제 어쨌든 물건 거래를 하니까 이 물건 거래에 대한 민법과 그리고 그 들어가는 회사에 대한 조직법인 상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그 당시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기업들과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그걸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욱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할 때는 이 사이에서 있을 여러 거래들을 다룰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 네. 구체적으로 민법과 상법입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민법과 상법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규범들을 갖다 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나의 될 일이 아닐까. 조건이죠. 전제 그 기본 맞습니다. 베이스죠. 네, 네. 일종의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네. 뭐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SOC라면 이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적인 SOC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런 경제 문제가 이게 경제 침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심각한 거고 또 한편으로 실제로 그렇게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양쪽이 모두 굉장히 그 공동체의 해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담백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앞으로 원산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새롭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는데 네. 제가 이거 오늘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현정 본부장님을 진짜 빨리 하루빨리 우리 인터뷰에 모셔가지고 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진짜 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정 본부장이 진짜 민족주의자예요. 뭐 애국자예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민족주의자라기보다 애국자예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 애국심이 진짜 넘쳐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그냥 전화하려고요. 네. 자, 이슈 프리즘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언론 해부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해부실입니다. 오늘 언론 해부실 가련한 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요. 네. 감상하는 기분으로 네. 얼마나 지랄들 하는지 네. 감상하는 기분으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아이고, 아직도 비핵화. 예, 중앙일보는 예.
그래도 드루킹.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드루킹을 사랑하나 봐. 네. 오늘 조간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네. 자, 먼저 뭐 다른 일반 언론부터 정상적인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오늘자 언론. 신문을 네. 살펴보기 전에 지난 토요일,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다음 날 조간들 이미 많이 화제가 됐지만 그 다음 날 조간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겨레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판문점 선언을 제목으로 달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비핵화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하신 이 부분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판단한 한겨레 판단과 네. 동의합니다. 경향신문은 핵 없는 한반도 동행이 시작됐다. 나름 훌륭한 제목이고요. 네. 다음 한국일보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첫 명문화.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완전한 비핵화 문을 열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 어쨌든 긍정적인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완전한 비핵화 한 발 내딛다. 한 발이래. 예, 여기까지는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봐주겠습니다. 조선일보 그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우는 뗐다. 예,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애쓴다? 예, 가소롭게 예. 참 그냥 몸부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6개 신문을 살펴봤는데요. 조선일보가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광고. 예, 맞습니다. 동아일보도 있었어요. 동아일보 있었나요? 예, 동아일보도 광고 야, 있었고. 그렇군요. 동아하고 조선일보. 동아조선이 예. 광고를 실었군요. 예. 이 역사적인 날에. 당연히 누구나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 통편집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요. 예. 저 사실 저건요. 민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은. 그 일면에 텍스트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그 우리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예. 위원장 만나는 사진 한 장이면 돼요. 예, 그런 편집도 할 제목도 수가 필요 있죠. 없어 예. 사실은. 그 한겨레가 이제 완전히 전면 사진으로 그냥 쫙 한 장으로 덮었죠, 진짜. 그게 예. 맞죠? 예. 예. 이제 그 온라인판에서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나름 즐기면서 버라이티하게 진행했던 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제 오늘자 신문을 살펴보게 예, 되는데요. 오늘자 한번 예, 예. 살펴보시죠. 여러 신문을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선일보 하는 짓이 하도 가소로워서요. 한번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네.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면은 평행합니다. 트럼프 잘 되고 있다. 1, 4주 내에 김정은과 회담을 할 것이다. 예, 3, 4주 내에. 예. 예. 제가 잘못 3, 4주 내에 뭐 했던 얘기입니다. 충분히 한 예, 1년 그다음에 정도 이제 있는 뭐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실험장을 예. 5월에 폐쇄하겠다는 거. 예, 그런 내용으로 일면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면에 가보면요. 극적 효과 노린 카드 북 필요 없는 핵실험장 없앤다.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이거잖아요. 어차피 못 쓰는 거 예. 없애는 거 쉬워한다. 예, 아무 때나 지금 쓸모없는 그거예요. 그냥 뭐 없앨 거 없앤다는 뉘앙스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1, 2호 네. 그거는 다 지금 활용했던 거고 예. 아직 하려고 쌩쌩한 했던 거 예. 그것까지 다 공개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예.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 버린다는 뉘앙스예요. 다음 3면을 보겠습니다. 단호한 워싱턴 북 과거 현재 미래 핵 모조리 폐기해야. 굉장히 강경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애쓴다.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핵 폐기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애는 거지 미래 건 남겨두고 그게 이열이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저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제는 좀 가소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이 그 참 말입니다. 가소롭다. 그 하룻강아지 그 뭘 모르는 예. 강아지가 막 함부로 아무데나 막 짖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꼴인데 사실 지금 남북, 북미 그리고 남미 이 사이에 물밑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짜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머리가 있으면 알 것도. 그다음에 대화파 갈루치, 그다음에 등등의 빅터 차트 등의 일단 이제 요 옆에 있는 사면 봐도 외신들의 보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갈려 있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볼 때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미 좀 북핵 해결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건 북미 회담을 위해서 낸 게 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조선일보의 외신 인용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외신을 언급하면 외신 원문을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 보도는 분명히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90%다. 예. 90% 이상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일단 유보. 예, 원문 보기 전에는 저 기사는 믿을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못하는 신문사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조선일보. 두 개 꼽으라 그러면 연합뉴스. 그리고 이거는 뭐 UBC 월드에서 아마 이제 외신을 총정리를 해서 이제 해주셨죠? 방송을 예. 할 텐데 미국 언론도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미국 언론의 왜곡된 시각이 한국에 여과없이 들어와 있었다는 네. 거.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바마를 칭송하고 트럼프를 굉장히 깔보고 얕잡아 보던 그런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었죠. 예. 저는 그걸 다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바마한테도 제가 개 XX 막 했던 이유가 예. 그건 철저하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렇죠, 한국 한국 입장에서 입장에서, 예, 그런 것들 진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진짜 말 그대로 예. 트황상이죠. 우리가 볼 때 예. 진짜. 예. 그럼요. 트럼프가 우리한테 예. 최고지. 예. 무슨 오바마 따위가 저는 거기에 전혀 예. 이견이 없습니다. 저기 동의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남북미 또는 남북 미중 회담 중국 두 글자 또는의 발끈이라는 또 중국을 괜히 슬슬 긁는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평화협정에서는 당사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그게 난리 안 칩니다. 저게 안쓰러운 게 네. 저거는요 수차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거든. 네. 저거는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남북미, 그렇죠. 남북, 중미 다 하겠다는 건데 굳이 저거를 또는 해가지고 어떻게든 참 예, 다음 애쓴다. 5면을 보겠습니다. 예. 미 국방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때 북과 논의할 이슈 중 일부다. 이거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를 그러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보수 세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얘네들은요 네. 주한미군 철수가 의제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빌 언덕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한미군 철수 안 합니다. 예.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양해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 이 기사, 그러니까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미국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어떤 계획을 담은 게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이걸 가지고 논의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설을 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안 해 이 새끼들아. 네, 이거 어차피 저 이거 거의 뭐 이거는 뭐 그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라 저 논의도 조차 안 된다라는 게 조선일보.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얘네들은 전혀 지금 무식한 것들 아니에요. 예. 우리도 알고 있는데 무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언론사 사설 쓰는 인간이 예. 주한미군 철수 안 하는 거 그걸 몰라서 사설이나 쓰고 앉았어? 7.7%의 소수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예, 신문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 사이드에 조그맣게 민족 혈맹, 쌍방, 주동적인 조치, 판문점 선언 곳곳에 북한식 표현이라는 기사, 또 가소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고 부제에 북이 들고 온 초안 수용한 듯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처절하다. 예, 요거는 이제 저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는 홍준표 판을 약간 실드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아이고 있습니다. 애쓴다 이 새끼들아. 6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정은 불가침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 갖고 어렵게 살겠나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좋은 기사고요. 요 서브 기사에 네. 판문점 선언 14의 확대 증보판이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4선언이 이 판문점 선언이 14선언의 증보판이라는 얘기를 UBC가 하면 이거 칭찬이 되는 거고요. 조선일보가 하면 까무시는 거죠. 그렇죠. 예. 14선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미를 예. 축소시키고 싶은 예.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 제목도 저렇게 작게 예. 달아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일면은 평이합니다. 이젠 북미 비핵화 결판 뜨거운 5월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고 2면 3면에는 김정은 미국이 종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 갖고 살겠나. 3면 노벨 환호의 트럼프 내덕 과시형 비핵화 빅들 하나. 야, 이 제목을 보면요. 예.
이제 트럼프를 좀 까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지금 예. 트럼프 까는 거거든요. 예, 예. 트럼프가 과시하기 위해서 예. 대회에 과시하기 위해서 비핵화 이 놀이를 한다. 아, 이제 비핵화 결과가 허술할 수 있다는 식의 암시를 주는 것이죠. 네. 과시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목적 때문에. 참 근데 잠깐 여기까지만 하는데도 예. 그냥 애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이제 그냥 봤죠. 니들은 제- 얼마나 트럼프가 밉겠어. 예. 우리 하다 미워. 장송국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사면 오면을 살펴보면요.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와 통화할 것 기대. 트럼프 매우 만족. 예,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1시간 15분 통화하셨다고 하죠. 예, 그 내용을 담은 기사고요. 다음 오면에는 도보다리 밀담 말미에 발전소 언급 포착. 그 밀담 관련 내용을 쭉 했습니다. 그 밑에 정상회담 비용을 계산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뭐 40몇 억이고 지난번 24억이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화를 내시는 시청자들이 계시는데 이런 뭐 비용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뉴스가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16면 17면입니다. 이 주요 언론 중에 드루킹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 드루킹 이슈를 끌고 가려 하는 것 말고 단독 기사로 다루는 건 중앙일보가 유일합니다. 얘네들 항상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가고 있어요. 자, 16면에 이제 함께 웃어보죠, 우리. 러시아 트롤 부대, 중국 우마오당, 집권당이 댓글 부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우리나라도 집권당이 댓글달 운영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맞지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그렇게 했죠. 예,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집권당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아. 예. 다음 서브 기사에 경찰 김경수 보좌관 오늘 소환 해놓고 김드루킹 징검다리였는지 따질 것. 이걸 저 기자 자법 멘트죠.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소환하는 경찰이. 경찰이 저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 저거는 제가 가끔씩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예.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뭐 오늘 저 뭐 김경수 의원하고 드루킹 간에 뭐 그런 거 좀 조사를 하시나요? 하면은 뭐 그냥 예, 뭐 이것저것 하죠. 그냥 별거 다 하거든요. 그거를 마치 경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쿼터를 땁니다. 예. 지금 이게 흔한 수법이거든요. 예. 지들이 질문한 거를 마치 취재원이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쿼터를 따는 이거 굉장히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성실한 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지 내내망상 쓰는 놈들 많죠. 맞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 다음에 17면에는 2분이면 유령 아이디 만들어 네이버 댓글 누구든지 가능. 뭐 여기까지 하죠. 하여튼 이제 아직도 내 사랑 드루킹을 유일하게 외치고 있는 중앙일보를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오늘에 이르러서 도하 언론이 한국당을 조지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사설은요.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흠집 내기 지나치다라는 사설을 실었고요. 또 한국일보는 또 사설로 냉전 보수의 목리만 고집하는 딱한 자유한국당. 자, 다음에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판문점 선언 트집 한 뼘 설당마저 없애는 한국당. 아주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오늘 홍준표 빡치겠다. 예. 오늘 신문 스크랩 안 했을 것 같아. 예, 저 국민일보 보도 가지고 한바탕 아침에 또 난리가 났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MBC가 자유한국당 위장평화쇼 공세 언제까지 비판만? 이라는 기사를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를 했고요. 이데일리가 한국당 전쟁 위협에서만 존립 가능? 대체 왜 이러나? 이 기사는요. 한국 전쟁만으로 존립할 정당 같으면 당장 해산하라. 라는 부제까지 달고 있습니다. 다음 노컷뉴스는 판문점 선언 혹평 한국당 외톨이 되나? 라는 기사를 실었고요. 다음에 머니투데이는 위장평화쇼 말하는 홍준표의 위장 비판쇼. 이 7.6%를 위한 위장 비판쇼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 SBS 위장평화쇼 외친 한국당 역풍 걱정에 국회 비준 침묵. 그래서 나경원은 뭐 비준 안 냈다고 떠들던데요. 다음 경향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평가. 고립된 한국당 속내 복잡. 자, 그 애잔하다는 것과 동시에
얘들이 지금 탈출구를 못 찾고 있어. 그렇죠. 예. 출구 전략이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제 제가 상상력으로는 이게 오후에 아까 그 칠사남부 공동선 등등 운운하며 이 평화의 대열에 자유한국당과 동참하라. 라는 내용의 칼럼을 쓸까 합니다. 아니 자유당이 탈출구 찾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자기네 집권당 시절에 네. 이명박근혜는 일단 쓰레기 같은 정권이었으니까 그건 네. 정권이라고 할 수 없었잖아요. 네. 뭐 약간 대한민국 정권을 약간 도둑 맞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적어도 최소한 박정희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만 계승을 해도 네. 그게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딱 끌고 명분으로 끌고 와서 네. 예. 그 역사 그 전통을 그 업적을 계승하겠다. 예. 그래서 뭐 전향적으로 뭐 이번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하고 뭐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출구를 가로막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가 지금 온몸으로 지금 나가려는 문을 갖다가 6탄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 홍준표는 정말 말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심술꾸러기 영감님이 되셔가지고 진짜 파이팅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했을 텐데 제일 골치 아픈 선택을 홍준표가 한 것이죠.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7.6%를 의식한다고 해도. 이게 조선일보 코치를 받아서 그래요. 음. 네. 그 지금 조선일보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예전에 조선일보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부수 많다고 그리고 시청률이 높다고 그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부스도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렇지. 뭐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바로 쓰레기장으로 그러니까요. 그 폐지 창고로 가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그 보통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봤듯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살펴볼 게 많이 있죠. 근데 조선일보는 오로지 비핵화 1면부터 마지막 한 벽을 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도 예. 그 약도 이제 더 이상 팔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팔 약이 없어져. 그래서 쟤네들은 지금 빨리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요. 이거 예. 까기도 미안해. 안보파리의 시대가 예. 저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지금 사실 저는 국가보안법을 저 새끼들한테 최대한 활용하자는 주의자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비 보수 세력 중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넣어야 되는데 자 오늘 벌써 2시간 14분을 했습니다. 예, 언론 해부실 이 정도로 하고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 사실 이건 칭찬합시다라고 코너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만은 제목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런 표현이 공감합니다. 적절한 것 예. 같은데요. 서훈 국정원장님을 오늘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저도 같이 왈칵했습니다. 예. 예, 저 판문점 선언.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으시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때요? 저 사진 보셨을 때 예. 감정이 어떠셨어요? 그 이걸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또 그 긴장이 그 보통 긴장이었겠어요. 진짜 바로 전면에서 지금 우리는 결과만 받아보고 알지만 하나하나 바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돌파해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눈물 진짜 공감이 갑니다. 저 흰머리가 세월을 그죠? 예. 세월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이죠. 예. 서훈이라는 한 개인의 삶이잖아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삶이 뭔가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다? 네. 뭔가 하나의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관련이 있는 이런 훌륭한 일에 뭐 비견할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 원장이 미국 이제 대북 특사를 갔다 미국 갔다가 오면서 기내 인터뷰 조선일보가 기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뻗쳐가지고 왜 하필 조선일보냐라고 이제 보지도 않다가 하루 지나서 이제 그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그 생각을 한 게 죄송한지 조선일보 기자는 그 또 코앞에 이제 그 문정인 특보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자기들이 이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인터뷰 질문이. 근데 하나하나 다 절묘하고 노련하게 넘기면서 우리 그 조선일보를 통해서 독자들이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을 정말 절묘하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거의 고개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조선일보 하는 놈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우리들의 메시지를 조선일보라는 독자는 그 특이한 계층에게 전달을 할까 하는 그 몸부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는데 그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매명을 위해서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네. 우리 대통령께서 주특기가 본진 폭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훈 국정원장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것도 일종의 본진 폭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서원 원장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온갖 북한에 대한 의심이 주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온갖 의심되는 얘기 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잡아서 그것이 보이면 그 현실로 만드는 것이 외교다라고 서원 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해낸 거죠 지금. 자, 뭐 마지막으로 우리 하승 소장님. 네, 저기 뭐 서훈 국정원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진짜 고립무원의 상태로 그쪽 조직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장으로 들어가서 온갖 내부적인 반발들을 다 뚫고 이런 역사적 과업을 이루신 것이니까 그만큼 더 회한이나 이런 감동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 보냅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동시에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님도 예, 같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덕분에 정말 지지율도 굉장히 높지만 거기서 덩달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깔아놓은 그 꽃길 위에서 민주당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선과 뭐 공천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잡음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 최대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선택하고 설득할 주변 지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전략 공천을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좀 최소화해서 경쟁이 펼쳐지는 그런 지방선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깔아놓으신 꽃길 위에서 민주당이 벌써 너무 지지율에 취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자성과 성찰의 시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정치부 회식 또 있습니다. 오늘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뭐할 얘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할 얘기란다. 드릴 말씀도 많고. 예. 예. 기자들 좀 말을 많이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시킬 말도 그러면 많고.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20분 뉴스 신세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